네, 안녕하세요. 네, 3회 마무리 특강 어떤 김영환입니다. 네. 앞서 했던 과목들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도 많이 처지고 한다는데, 저는 요 블랙박스요. 블랙박스하고 오늘 보충드린 최근 판례 있습니다. 순수한 최근 판례가 아니라 좀 된 거라도 블랙박스에 빠진 것들은 같이 해놨으니까 선택형 대비를 위해서 또 추가 드린 판례 자료 반드시 보시고요. 가능하면 진도 나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형태로 지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블랙박스는 파트 1까지요. 파트 1까지 해서 한 180, 190페이지인가 그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파트 2는 약식 절차, 그 다음에 포괄일제 중 상습범에 관한 부분만 위주로 간략히 마지막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통상 이 블랙박스 기준으로 한 60여 페이지를 진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상세한 거, 여러분이 뻔히 알고 있는 거는 읽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사례형으로 또 중요한 판례는 가능하면 간략히 사실관계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식으로 강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각설하고요.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블랙박스 3페이지 총론에서 팁은 이 부분은 어느 부분만 보냐면은 양가로 2번입니다. 올해 1월 6일자 법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 그 동그라미 1번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원이었죠. 취지에 따라 재정신청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대법원에, 고등법원이 재정심판을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기각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415조에 따른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정위원 결정을 취지를 반영한 법이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옛날에는 고등법원이 단심제됐기 때문에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효 진행이 정지되도록 했다가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즉시 항고, 재항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있을 때까지가 확정될 때까지 두째 주 끄트머리 시효 진행이 정지되도록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 양가라 3번의 5월 29일자 일부 개정은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의 어떤 근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2차 모의고사에서도 벌써 이 개정법에 따른 문제가 판례가 없음에도 나온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313조 1항 관련해서 진행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거예요. 통상적으로 313조 1항 본문은 진술서라든지 누가 얘기한 거를 받아 쓴 진술기재 서류,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관여 없는 이분이 얘기한 걸 제 변호사가 받아쓰죠. 이걸 진술기재서류, 스스로 작성한 것을 자술서, 진술서라고 하는데, 313조 1항 본문은 전무법칙 예외 요건으로서 작성자, 진술서인 경우는, 또 진술기재서류의 경우는 원진술자의 성립의 진정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전문법칙 예외. 통상 근데 여러분 지금은 뭐 일기장에다 펜으로 쓰고 그러질 않죠. 컴퓨터 등 전자기록화 시켰을 때 마찬가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포렌식 등 과학적, 객관적 증명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대체 증명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된 겁니다. 쉽게 어떤 기계장치를 통한 진술서나 진술기재서류, 특히 컴퓨터에 있는 정보 등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 부인할 때도 대체 증명 방식으로 쉽게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컴퓨터 기록들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성립이 진정을 다투더라도 과학적 방법으로 대신 증명해서 이제는 거의 전자기록은 진술서나 진술기재 서류는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누가 주장해서 반영이 됐을까요? 검찰 측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조문법칙의 예외를 갖다가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데 여러분 모의고사에 벌써 떴기 때문에 이제는 통상의 진술서가 아니라 컴퓨터 등 전자기록화된 진술서나 진술기재서류 경우는 작성자 또는 원진 숫자의 성립의 진정, 그래도 인정이 됐죠. 예외가 부인당할 때에도 새롭게 도입된 요 주문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한두 줄 313조 1항을 인용하면서 언급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셋째 줄 끄트머리 보세요. 중간부터 볼게요. 작성자가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밑줄 쳐도 되죠.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여러분들 로스쿨 다니면서도 과학수사론 같은 거 배우지 않았나요? 과목 중에? 연수원에서는 무서워요. 안 배웠어요? 책 껍데기도 안 봤어요? 연수원에서는 2년차에서는 반드시 한 학기 필수로서 과학적 수사방법론을 배우는데 거기는 뭐 꽉꽉 찬대요. 아무래도 기회장치 통한 증거 등이 워낙 요새 많이 나오니까는 양도 한 500여 페이지고 저는 해마다 후배통에서 얻어 썼는데 절판돼가지고 어떤 애는 받아보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실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된 때에는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신조서가 실질적 진정 성립 부인당할 때 영단옥감을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대치 증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의 진술서, 진술기재 서류에 도입이 됐다는 거. 네, 반드시 이거 사례형으로 또 준비하거나 또는 선택형으로는 그 다음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의 다섯째 줄 보면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밑줄이나 가로 처리해 보세요. 이러한 전문 서류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기재 내용 안에 밑줄 살짝 치세요.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즉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이 돼야지. 동그라미 2번의 여섯째 줄입니다. 단순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아니라 참고인 등 목격자 등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자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반대 신문의 기회, 즉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을 것, 오른쪽 옆에다가 반대 신문 기회 보장이 되면은 증거로서 사용이 되도록 해서 이 부분은 학회에서도 나름 요건이 반대신문 기회가 예외 요건으로 들어왔죠. 따라서 이건 타당한 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선택형으로는 가능한 지문입니다. 법조문. 재심에서 무죄 선고할 때는 옛날에는 이랬어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할 때에는 의사 여부 관계없이 모두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의사 표시가 있을 때 그걸 존중하도록 하고 있어요. 쉬운 예로 이거 보세요. 간통죄로 옛날에 유죄 판결 받았죠. 근데 그 위헌 이후 합헌 이전 소급해가지고 재심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죠? 2008년도 10월 31일 이후에 간통하는 경우는 지금 소급적으로 형사사건은 헌재법재판소에 유행 결정 받으면 소급표가 있죠. 무한정 소급하지는 않고 2008년도 10월 30일 옥소리 사건이 박철 그때까지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유행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간통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재심 청구 들어오면 모르던 사람도 조사식 재심 청구 들어와가지고 무죄가 나왔네. 근데 분명한 재심 간통의 사실관계에는 공표가 되면은 남들한테 그죠? 공표가 되면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 공고는 의사를 고려해서 공고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이 된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4페이지 팁은 전문법칙과 예외, 특히 보강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끝나고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도 마찬가지. 지금 해봐야 시간만 오래 걸리고 할 테니까 전문법칙 부분 또는
보강법칙 끝나고 공범에 대한 우리 형사소송의 지혜 문제를 총정리하는 식으로 하는데 해마다 여러분 사례형, 선택형으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6페이지부터 이제 1번부터 보겠어요.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법. 수임판사는 현행법상 딱 두 가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장에 관여하는 판사하고 증거보전에 관여하는 판사. 이 개념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은 수임판사는 현행법상 각종 영장 청구에 대해서 관여하는 판사. 보통 우리가 영장 전담판사 또는 영장 전임판사라고 하죠. 또 184조나 221조에 의해서 나오는 증거보전에 관여하는 판사는 증거보전은 공소제기 후 제1의 공판기일 전까지는 증거보전이 가능하죠. 따라서 수소법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수임판사의 개념은 뭐다? 법률에 의해서 임무가 정해져 있는 수소법원 이외의 수소법원 외의 판사를 수임판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영장 전임판사나 증거보전 관여판사인데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또상 강조해드리고 저 뒤에도 또 다시 나오지만 팁 하나로요. 어떤 현행법상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하면은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서는 뭐 상소제도가 있죠. 항소, 상고. 근데 법원의 재판 중에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현행법은 항고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항고, 뭐 즉시항고, 또 항고에 준한다 해서 준항고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데 우리 확고한 수십 년 동안의 판례는 법원의 결정 중 항고요. 402조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법원을 우리 판례는 수십 년 동안 좁게 해석을 해요. 좁게 해석을 해가지고 수소법원으로 전제를 합니다. 따라서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익이 있는 한 취소 변경 등 항고로 다툴 수 있으니까 영장 전임판사, 증거보전 관여판사는 수소법원 외의 판사이기 때문에 자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죠? 검사가 구속수사하고 싶어서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하죠.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누가 관여하면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 이게 이제 수임판사인데 수임판사가 뭐 영장 발부 결정도 할 수 있지만 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 항고로도 다툴 수 없고 수소법원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즉시항고는 이건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죠? 제 강의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즉시항고는 항고와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 3일 이내에 다투도록 하고 있고 또 그 성질상 재판의 성질상 즉시항고 들어가면 그 집행이 정지가 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 이거요. 여러분이 많이 공부했겠서 알겠지만 각종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서 우리 현행법이 즉시 다툴 수 있다는 즉시항고 규정 두고 있지 않죠? 따라서 영장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급법원에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이죠? 지금 순실이 사건에서도 어떤 관련자 한 사람을 검찰에서 영장 청구했더니 기각 결정 받았죠. 그래서 재수사해가지고 보강수사해서 다시 재청구하겠다. 우리 판례가 항고 등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보강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리적으로는 수소법원 외의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인 결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항고 등으로 또 명명규정도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로 또 다툴 수 없고 또 준항고는 416조 1항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수소법원을 전제로 한 판사들입니다. 재판장, 수명법관의 일정한 구금 등 처분에 대해서 항고에 준해서 다툴 수 있다. 근데 저기 영장관여판사나 증거보장판사는 수소법원의 외의 판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어떠한 방법으로 또
영장 청구 기각 결정이나 증거 버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는 게 수십 년 동안의 확고한 판례. 특히 론스타 사건 2006년도 12월 8일자 이런 판례가 형성이 됐어요. 다만 딱 하나 예외가 증거 버전이요. 특히 184조에 보면은 피의자의 무기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공소 제기 전이건 후건 제1회 공판 기일 전까지는 미리 압수 등 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가 증거 버전 제도인데 이 경우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다가 판례는 이런 논리로 증거 버전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가 유지되다가 2007년도 법 개정 시 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증거 버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184조 사항이 신설이 되면서 3일 이내 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그러한 명문 규정을 둬서 비판적 견해를 수용을 한 겁니다. 이 이론에 따르더라도 너무 형식 논리적으로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는 판례는 시정이 돼야 된다는 게 대다수 학자들의 비판적 시각입니다. 그래야지 이거 기각에 대해서 더 한번 불복할 수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까지 받고 그동안 들쭉날쭉 어떤 경우는 영장 청구하면 쉽게 기각이 되고 어떤 경우는 발부가 되고 그죠? 이것들이 빈자 그리고 부자 이런 식의 어떤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언급한 거예요. 사법시험에서도 여러분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도 나온 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손가락 두 번째가 입법론으로는 반드시 이 형태가 사례 형태로 나오면은 끄트머리 마지막 줄에 입법론으로는 영장 항고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채를 한마디 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손가락 단 증거 버전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명문으로 2007년 개정 시 신설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거. 밑에 있는 케이스가 사실 간략하게 해놓은 거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전압이 있고 해서 언급한 건데요. 6조만큼은 여러분 선택형 대비로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두세요. 일단 읽어볼게요. 토지관을 달리한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신청에 의해서 한 개 법원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규정인데 이 주문 해석상 동그라미를 각각 다른 법원은 사물관할은 같으나 예컨대 A 사건도 합의부 또는 단독 토지관할만 달리하는 그런 법원으로 축소 해석을 했던 시절이 90년대 판례고요. 특히 전압은 동그라미 2번 직급상급법원은 지금 셋째 줄 보세요. 소속 고법이 같은 경우는 그 고법이 그것마저 다른 경우는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식으로 종래 논의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모의고사 형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사례형으로도 가능한 건데 조문을 찾아서 이 두 가지 판례를 엮으면 되고 그 연습 문제가 7페이지 있는 거 케이스 1, 2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3번 여러분 기출이죠? 2013년 2회 때인가요? 1회 때인가요? 처음으로 대한민국 시험에서 나온 겁니다. 97년도 판례가. 8조 2항은 90년도 신설이 됐는데 더 이상 선택형으로만 여러분 시험에 계속 나와요. 사물관할과 관련해가지고 사물관할의 변경이 철회된 경우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검사가 이 사건을 A 사건을 단독판사 사건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일반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32조 1항 3호가 사물관할의 기준에 대한 원칙적인 법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물관할은 뭐와 뭐를 사물관할이라고 하죠? 단독판사 관할 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고 하는데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가 그리고 경미한 사건은 단독판사. 근데 여기가 원칙적인 기준은 3호에 하면 단기 1년 이상의 중범죄는 단독이 아니라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 사건을 단독판사 사건이다 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단독판사 1심이라고 전제할게요.
단독판사가 심리 중에 공소장 변경 제도가 있죠.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 들어오면 법원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허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허가 결정을 해주고 보니까 사실관계가 중대한 사건으로 변경될 수 있죠. 이때는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되는 경우, 옛날에는 이 8조 2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단독판사는 허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사건이 아니니까 사물관할 위반,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하고 관할 위반, 그 다음에 검사가 다시 공소장을 재작성해서 합의부로 기소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8조 2항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옛날처럼 번거롭게 관할 위반 등 하지 말고 단독판사가 8조 2항에 따라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인, 즉 합의부로 이송 결정을 하도록 하자는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1심에서 이러한 사안이 문제된 게 아니라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단독판사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2심에서도 이 규정을 확장 해석할지 논의가 됐지만 우리 지금 소개된 97년도 12월 10일자 판례는 항소심에서도 확장 해석을 하고, 그랬을 때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어떤 법원이다? 자, 합의부 사건의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죠. 그거에 대한 항소부는 고등법원이 돼야 되죠. 따라서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 된다 해서 여러분 시험에 10점 배점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단독사건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장 변경으로 중한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도 8조 2항이 적용되고, 8조 2항에서 얘기하는 관할권 있는 법원은 통상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등법원이 됨이 타당하다 하는 사례입니다. 넘어가세요. 다시 사례 형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올 겁니다. 3-1번입니다. 지금은 단독사건이 공소장 변경 등으로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8조 2항에 특히 1심, 2심의 적용 문제인데 반대 상황입니다. 합의부로 기소를 했는데 사실관계의 변동이 초래돼가지고 경미한 단독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이거는 사건을 재배당해야 되는지, 그게 더 번거롭겠죠. 따라서 재배당할 필요는 없다는 선택형 지문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부터 여러분 시험에서는 제적 깊이가 항상 해마다 선택형으로 한 문제 나오대요. 4번 판례입니다. 약식판사가 정식재판 1심입니다. 항소심이 아니에요. 담당한 경우 17조 7호 등의 제척법관에 해당되는지 사법시험에서 2013년, 여러분 시험에서도 14년, 아무 표시 안 된 거는 사례형으로 나왔다는 표시입니다. 네, 이거는 뻔한 거죠. 여러분 뭐 공부 조금 하다가 최소한 관할 정도까지는 공부하다가 집어치죠. 그리고 딴 과목 하다가 또 딴 과목, 이거 어려워요 또 하고, 너무 기초적인 건데 이런 거 나왔을 땐 좀 더 판례를 가능하면 근접하게 해가지고 언급할 수 있어야지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 증거보전제도요. 증거보전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무기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공소 제기 후에도 제1회 공판 기일 전까지 미리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등 해달라는 실질적 무기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증거보전에 관여를 했어요. 이 갑의 A 사건에서. 누가 관여를 하죠? 수서법원 외의 관할 재판법원 판사가 관여를 했는데, R이라고 할게요. 네, 여러분 올해 시험에서도 판사를 R로, 독일어로 리히터가 판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증거보전에 관여를 했어요. 이 증거보전에 관여하고 공소가 제기되고 이랬을 때 이 판사가 정보 발령받아가지고 이 사건이 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의 법관으로 떡하니 앉아 있는데 자기한테 배당이 될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 결국 증거보전에 관여한 판사가 그 1심에 관여한 경우 17조. 7호가 뭐예요? 7호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크게 전심 재판에 관여,
후단 부분은 전신 재판의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의 관여, 여기에 특히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됐는데, 이 증거보전 절차는 우리가 신급제도에서 얘기하는 1심, 2심, 3심에서 얘기한 별도의 신급이 아니라 동일한 신급이라고 판례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했던 판사가 1심에 관여하더라도 뭐다? 네, 제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반대가 아니라 여기서 근데 이 판사가 여기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1심이 아니라 항소심 이후에 관여를 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봤을 때에는 1심이나 증거보전 절차나 하급심이죠. 전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거보전 관여 판사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관여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돼서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그런 겁니다. 이 비슷한 맥락의 판례가 또 뭐가 있어요? 직결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그 정식재판 청구에 1심에 관여한 경우도 그건 아니지만 제척사유에 아니지만 항소심 이후에 관여하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 네, 둘째 줄에 있는 거 동일한 신급 내에서 절차만 달리할 뿐 약식 절차나 1심 절차는 전신 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판례 수없이 많습니다. 4-1번 수탁판사와 제척사유, 이것도 기초 개념인데요. 수탁판사, 대한민국은 지금 암탉이 우러났는지 이것도 여성 무슨 발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암탉 수탁할 때 그런 탁자가 아니에요. 부탁을 받다 할 때예요. 받을 숫자. 수탁판사는 네, 수서법원을 전제로 한 판사다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컨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심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근데 범죄지가 뭐 대구라고 합시다. 근데 이 대구가 범죄지라면은 이 판사들이 제대로 증거조사 등 하기 위해서는 대구까지 가가지고 증거조사 등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근데 번거로우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탁을 해요. 다른 법원에, 대구지법에 부탁을 해서 부탁받은 판사를 수탁판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탁판사로서 이 갑의 A 사건에 결정적인 증거를 조사했던 판사가 나중에 그 사건의 상급심에 떡하니 앉아 있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했던 사건이 자기한테 배당이 돼요. 근데 그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했던 게 결정적인 유죄의 기초가 됩니다. 이랬을 때에는 17조 7호의 전신재판에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기 때문에 수탁판사는 네,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척사유에 해당함을 최초로 확인한 판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임판사, 수서법원 외 수탁판사 사건, 특히 범죄지가 다를 때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여러분 3년 전에 나왔었는데 표시하세요. 사실 올해 6월 달에도 나왔습니다. 증거결정이 성격과 관련해서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증거결정도 법원의 재판이죠. 항고나 이런 걸로 불복할 수 있는지. 3년 전에 수문쟁점으로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골적으로 증거결정이 관여한 판사들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특히 18조 1항 2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여기에 해당돼서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 쟁점은 증거결정도 하나의 법원의 결정이죠. 이 증거결정이 잘못됐다 해서 아까 봤듯이 항고 등으로 다툴 수는 없는지가 문제되는데, 일단 기초적으로 증거결정에 재문제가 나오게 되면 증거결정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검사나 피고인이 증거조사해달라고 증거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그죠? 받아들일 수 있고, 인용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증거조사 할 필요 없다, 또는 증거 신청이 부적법하다 해서 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싶을 때에도 재판이 필요합니다. 직권 결정, 이걸 합해가지고 법원의 증거 체부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하나의 재판이죠, 법원에. 그죠? 불복할 수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결정적인 사람이다 해가지고 증인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 결정하면은 그 판사는 불공평한 재판을 염려가 있는 법관은 아닌지, 이런 식으로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전제적으로 이 법원의 증거 체부 결정은
법원의 증거 체부 결정은 이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우리 판례는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판을 받지만 재량에 해당된다고. 법원의 재량, 이거 갖다 학자들은 자유재량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속재량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기속재량, 이 견해들이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재량이라는 건 뭐예요? 증거 신청에 대해서 체부 결정은 법원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기피사유도 해당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사법시험에서 올해 제일 까탈스러운 문제로서 체크가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단락 보세요. 5번의 두 번째,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또는 채택했다가 나중에 증거 일정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18조 1항 이후에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는 때 거기에 해당될 수 없다 봅니다. 그리고 손가락 표시는 비판적 시각이에요. 다수 입장인데 법원의 증거 결정도 어느 정도 한계가, 내재적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속재량설에서는 자의적인 증거 신청권의 침해인 예외적 경우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견해를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첫째 줄은 M자 써두세요. 별표를 하든지.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체부 결정은 집에 가면서 오늘 이거 외우세요. 403조 1항.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법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불복할 수 없다. 항고 등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판례 입장입니다. 403조 1항은 법원의 결정 중 관할에 대한 법원의 재판, 그리고 지금 외우라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항고 등 할 수 있다는 즉시항고 규정이 없는 한 항고 등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거. 이것도 밑바탕에는 법원의 체부 결정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순수한 절차적 측면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다툼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겁니다. 다만 셋째 줄 볼드체죠. 그 자체요. 증거신청에 대한 체부 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없지만 기다렸다가, 즉 그로 말미암아 사실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우리 판결은 뭐로 다툴 수 있죠? 상소로 다툴 수 있죠. 결국 일반적인 상소 등의 불복 방법으로 다툴 수 있으면 변론이라는 겁니다.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지금 셋째 줄에 있는 것들 사시에서도 많이들 빠뜨렸는데, 그 밑에 있는 케이스도 사시 16회 거의 이거 유사하게 올 사법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세요. 법원의 증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법, 여러분 시험 2013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단락 보세요. 해설에 위법하지 않는 함송수사라고 판단한 법원이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하더라도 증거결정의 성격을 재량으로 보는 판례에 따르면 이는 재량이라고 하면은 재량하자 있다 하더라도 부당하기만 하고 위법한 건 아니죠. 항고로 다툴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기각결정에 대한에서는 통상적으로 아까 잠깐 비쳤던 거예요. 법원의 재판 중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또 법원이 아니라 법원 자체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요. 법관 개개인의 어떤 재판, 이걸 갖다가 보통 명령이라고 하는데, 명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같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는데, 이의신청 등의 경우에서도 295절이든지 규칙 등에 근거할 때는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다툴 수가 있어요. 특히 증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의청 방법으로 다툴 수 있지만은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only 다툴 수 있고,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 불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증거 체부, 예를 들어 증거 신청에 대해서 법원의 기각결정, 요거에 대해서는 항고, 즉시항고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원의 명령 등에 가까운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도 법령 위반이 없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좀 어렵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체크만 해두시고 넘어가고, 11페이지 셋째 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할 판결을 영향을 미쳤다 할 때는 일반적인 판결에 대한 불법법인 상소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6번 통역인과 제척사,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
네. 모의고사에서 사례 형태로 10점짜리 나왔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 출발했어요. 지금 재적 기피 얘기하는데 검사에게는 재적 기피 제도를 우리 법이 두고 있지 않죠. 따라서 그겁니다. 수사에 관여하거나 특히 압수수색에 관여하거나 특히 검사가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데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불공평한 불공정한 검찰 행사가 아닌지 해서 재적 기피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문제가 됐지만 법의 명문 규정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적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팔립니다. 자, 7번에서는 마지막 줄 보세요. 7번 11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판례는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에 임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해서 우리 입법론으로 주장되는 검찰 제도에는 재적 기피 제도 도입지 않다는 그러한 내용의 판례가 반영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검사 몇 점 줘요, 여러분은? 저는 49점 주고 싶어요. 특별검사 제도는 아마 그보다도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8번 약식 절차와 성명 모형 약식 제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토요일날 콧머리 시간에 잠깐이나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약식 절차의 특색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식 절차의 대상은 일단은 구류나 징역형이 없어요. 돈 같은 것들이 벌금, 과료, 몰수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식이 아니라 약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식의 공판 절차에서 필요한 공소장 1번주의가 또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공소장 1번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각종 수사소리 몽땅 공소제기, 약식명령 청구할 때 법원에 그냥 제출을 해요. 그리고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등이 불필요합니다. 검사 출석도 불필요하고요.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을 토대로 신속하게 심사해서 벌금 50만 원이건 이걸 때립니다. 그랬으면은 피고인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불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현행법은 7일 이내 약식명령 발령하고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통상의 C급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만일에 예를 들어서 구속되어 있는 사건, 구속사건이라면은 구속 등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무슨 지휘를 하냐 하면 석방 지휘를 하고 난 다음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식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통상의 공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3년 전에 약식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해가지고 통상의 공판 1심이건 2심이건 진행하다가 공소장 변경이 있을 수 있죠. 공소장 변경에 의해 가지고 사실관계 변동이 돼서 중환사건으로 변경되더라도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여기서 한마디 더 그렇지만 불변금이 여기에도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약식에서 정한 형보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50만 원이 억울하다 해가지고 정식재판 청구했는데 공소장 변경 등으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 등 그러한 경우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은 반드시 허가 결정을 하고 중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불이익 변경을 고려해서 중형으로만 선고하시면 된다는 게 여러분 시험에 3년 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입법론으로는 이분 그만뒀어요. 며칠 전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 있죠. 약식 절차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는 불변금을 지금 적용하도록 도입이 됐는데 90년대에 이거 다시 폐지하자. 왜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냐면 잘못 검사가 약식 청구해가지고 불구명한 선고됐죠. 근데 추가 조사하다 보니까 약식 대상이 아니라 중형을 선고할 사건이고 징역 선고할 거면은 할 수가 없죠. 확정되면 재판력도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약식에 대한 불변금 정식재판 없애자 하는데 지네들이 잘못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난 다음에 피고인한테 불리하다 해서 학자들은 비판적 견해고 그분이 물러났기 때문에 아마도 저한테는 메일이 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시냐? 검사 니들이 잘못 약식 기소해놓고선 뭐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하느냐?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는 네, 입법론으로 법무부에서 제안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8번은 그거예요. 약식 절차와 성명 모형. 그러니까 요 특징을 알면은 성명 모형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허가 없이 남의 이름을, 이 갑이 행위자입니다. 행위자인데 불구하고 타인의 인적사항, 머리라고 합시다. 남의 이름을 허가 없이 도용을 한 경우 이 사람을 비모용자라고 하고 도용한 사람을 모용자라고 하는데, 만일에 모용 소송 관계에서는 피의자 신분이나 특히 공소장의 피고인란에는 누구로 기재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검사의 처벌의사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갑의 처벌의사를 써야 되는데 이놈이 꾀를 부려가지고 을이라고 속인 경우는 을로 잘못 기재되어 있겠죠? 공소장에. 근데 이제 이게 약식 절차가 선행됐을 때요. 이 사건이 그리 뭐 중대하지 않다 해서 약식 사건으로 진행이 될 때에는, 그죠? 이걸 보세요. 벌금 과래 몰수 사건 일본주의 적용이 없고 특히 서면만의 심사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도 없고 출석하지도 않으니까 벌금 50만 원 명령이 누구한테 송달이 됐을 때, 피모용자한테 송달이 됐을 때 비로소 피모용자는 이 A 사건에 어떻게 피고인으로서 벌금 내게 될 상황이죠. 그때 비로소 성명모용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죠?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피모용자가 공판장에 나와가지고 다퉈요. 그래서 통상의 절차에서 그 모용관계를 바로잡거나 하는데, 성명모용 소송에서 약식 절차가 선행될 경우는 약식명령서 정본이 피모용자의 주소지에 송달이 됐을 때 비로소 피모용자가 A 사건으로 내가 벌금 내게 생겼구나, 누구한테 모형당했구나 알게 되니까, 이러한 경우는 일반인이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그 성명 모형 관계를 해소하려고 할 겁니다. 이걸 전제로 했을 때 분명히 약식명령서에도 갑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못 을로 기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정식재판을 청구했어요. 이랬을 때 정식재판 청구하면 일단 기왕의 통사 절차가 진행이 되죠. 이 통상의 재판 절차에서 성명모형 관계를 바로잡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엉뚱한 자, 피모용자에 대한 약식명령서 정본 송달이 아예 무효, 없던 걸로 봐서 약식명령서 피고인 표시로 된 거를 뜯어고치고 정정을 하고, 이 약식명령서 정본과 뜯어고쳤다는 표시경정서 이 두 가지를 다시 실질적 피고인인 모용자에게 송달을 해야지 올바른 송달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여러 민사에서도 배웠지만은 모용관계, 성명모용이라든지 또는 위장투석 등에 있어서의 피고인 특정 기준은 많은 견해가 있죠. 의사설, 행위설도 있지만은 절충설 중 실질적 표시설에서 표시설을 기본으로 나머지 검사 의사나 행위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실질적 표시설이 민사나 형사에서도 이견이 없죠. 이게 통설 판례이기 때문에 실질적 표시설의 관점에서 엉뚱한 피모용자의 송달 자체가 없던 걸로 봐서 다시 약식명령서 정본에 잘못된 피고인 표시를 갑으로 정정하고, 정정했다는 재판을 표시경정서 두 가지 서면을 실질적 피고인인 모용자에게 다시 재송달을 해야지 적법한 송달이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네, 케이스 약합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 시험에서 아직 안 나왔지만은 성명모용 소송에서 약간 깊게 들어간 게 약식 절차가 선행이 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성명모형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는 전제로서 피고인 특정의 기준에 대해서 의사설, 행위설, 절충설, 실질적 표시설 이걸 언급해주고, 그죠? 모형소송에서는 모형자만 피고인이고 피모형자는 형식적 피고인에 불과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걸 먼저 전제하고, 성명모형에서 두 가지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뭐죠? 모형관계를 바로잡는 방법,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통상의 절차에서는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으니까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옛날의 입장도 있지만 지금은 실질적 표시서에 의하면은 모용자가 실질적 피고인이기 때문에 검사가 법원에 허가 요하지도 않고 정정해가지고 공소장의 을을 빨간색으로 주말하고 갑으로 고치면 되고 공소장 변경에 있어서처럼 법원의 허가 결정 등을 얻을 필요는 없다는 거. 통상적으로 근데 모용소송 관계가 확정이 됐을 때 피모용자 구제 방법으로서는 뭐가 타당한지 이게 이제 재심 등과 관련해서 비상상 것을 재심설이 있지만 아직 확고한 판례는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에 대한 것들이니까 읽어보시고요. 9번 13페이지 9번 위장자수 문제입니다. 사법시험에서 5년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작년에 1차 모의고사에서 나온 바가 있는데 위장자수는 지금 조금 아까 봤던 성명모형이나 또는 위장출석과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문제다. 이렇게 알고서 접근을 해야지 됩니다. 사법시험에 출제됐을 때에도 특히 암기력 뛰어난 여학생들은 여기서 10점 만점에 한 2, 3점뿐이 못 받았어요. 지금 아까 성명모형 소송하고 요건 얘기는 안 했지만 위장출석 같은 경우도 피고인이 2인 이상이 등장을 하게 되죠. 성명보형에서는 모용자와 비모용자, 위장출석에서는 위장출석한 놈하고 실제 진범인이요. 근데 이것과 달리,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나올 때에는 피고인의 특정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학설 판례를 언급을 해줘야 돼요. 의사설, 행위설, 절충성 등 이런 식으로. 그러나 지금 논의할 위장자수는 위장출석과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전혀 차원이 틀린 문제라는 거. 위장자수는 형사절차에서 오로지 위장자수자 한 사람만이 등장을 해요. 피고인 특정은 우리 형사재판 절차에서 2인 이상이 등장할 때 누구를 진정한 피고인으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인데 반해서 위장자수는 갑이 이겁니다. 1번 뭐 백조 사건 등 재심의 한 60, 70%가 위장자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데 이 사건의 진정한 범인은 갑이에요. 갑인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처럼 자수하고 위장자수예요. 그리고 을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검사도 곡고임에 빠져가지고 을만을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기소를 했고 할 때에는 보세요. 사건의 진범은 갑인데 불구하고 수사절차, 공판절차, 공소장 표시 또 이자가 또 법정에 대신 위장 출석해서 피고인처럼 행위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 등장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을 전제로 한 피고인 특정 문제는 애당초 발생할 여지가 없고 요자가 위장자수자. 그리고 통상 위장자수는 일단 내부적인 커넥션이 있겠죠. 남편 대신 부인이 뭐 술 먹고 운전 한 걸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법원도 그 꼼에 빠져가지고 위장자수에 대한 이름으로 확정되는 게 일반입니다. 확정 시, 자, 밉지만 위장자수자는 이 수사나 공판 절차 쓸데없이 요놈의 꼬임 때문에 빠져서 번거롭게 만들었죠. 믿긴 하지만 이 사건의 범인은 아닙니까? 이자, 확정 시 위장자수자 구제 방법으로는 무엇이 타당한지 견해 대립이 있는데 뭐 비상상고로 구제의 주자 하는 설도 있고 재심설로 구제의 주자 하는 논의 등이 있게 되고 이게 사법시험에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무정자증 전원합의체 결정을 기초로 해서 출제가 된 거니까 이거 나왔을 때 2011년대 우리 특기화 학생들 머리 좋고 외우기 좋은 분들은 이걸 열심히 의사설, 행위설, 표시설, 절충설, 실질적 표시설이 통설 판례이다 막 쓰고 보다 보니까 이상하네. 왜 갑은 안 나오지? 그래가지고 막 찍찍 긋고 하다 보여서 10점 만점 2, 3점 맞았는데 이렇게 통상 확정이 됐을 때 이자 구제 방법으로서 재심 또는 비상상고 어떤 게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시고 특히 1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단락 보세요. 판결 확정이 위장자수 사실이 판명된 경우 그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 청구할 수 있는지가 특히 420조 5회 증거의 신규성 이런 민사에서도 같은 쟁점이 논의가 됐죠. 법원에게만
신규성 인정되면 족한지 아니면 당사자인 검사 피고인에게도 신규성 새로운 증거일 것을 요하는지 아쉽게도 우리 판례는 절충설에서 고의과실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신규성 인정할 수 없다 하는 법원 당사자 기준설 입장이지만 다수 입장은 재심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억울하게 위자받은 자를 구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는 증거라도 법원에게만 새로운 증거라면은 신규성을 인정하자는 법원 기준설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근데 2009년도 전합 이후에도 이 종래의 판례가 이 부분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고의과실로 피고인이 알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위장자 수자가 나 억울하다. 보통 부부관계에서요. 이때는 끈끈한 사랑 때문에 대신 자기가 저지른 것처럼 했지만은 만일에 이혼 등 문제가 생기면은 억울하죠. 부부가 부인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만일에 재심설이 타당하다고 가정적으로 접근하면은 420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심 사유입니다. 이게 증거의 신규성, 증거의 명부성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네, 법원에게만 새로운 증거이면 족하다는 법원 기준설에 의하면은 재심 청구 들어오면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의 판례인 법원 외에도 당사자, 피고인이 알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신규성 인정할 수 없다는 지금의 판례적 태도에 의하면은 재심 청구 들어오면은 재심법원은 기각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위장자 수자는 구제받을 방안이 현행법 해석상 없어요. 그래서 다수 입장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거의 명백성 이 두 가지가 420조인데 두 가지 쟁점이 있지만은 명백하다는 거는 명확권을 하죠. 부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원합의체 2009년도 전원합의체가 있어요. 무정자증 사건이다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명백성에서도 어느 정도 명백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뭐 엄격살 누가 보더라도 그 구판결이 파기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명백한 증거를 볼 수 있다는 판례가 그대로 유지됐는데 이 부분만 변경이 됐어요. 이 명백한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지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새롭게 증정한 신증거만을 오로지 토대로 해서 명백한 증거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게 옛날 판례인데 2009년도 판례에서는 구증거, 즉 옛날 판결이 원형했던 구증거라도 신증거와 유기적 관련성이 있을 때에는 구증거도 고려를 해서 명백한 증거인지를 고려해서 판단한 이 부분 한도에서만 전합에 의해서 구판례가 변경이 돼서 조금 재심 사유가 약간 넓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를 출제했던 거예요. 2011년도 사법시험에서. 근데 엉뚱하게 특정에 대한 실질적 표시서를 뜯고 저뜯고 이거만 쓰다가 시간 다 보낸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14페이지 진술거부권 불구지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이건 뭐 동그라미 1번 묵비권 고지 않았을 때 증거능력이 없다.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92년도 부산 신이수익바 사건 등은 그 논거를 뭘로 제시했다? 둘째 줄, 밑줄. 위법 수집 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하니까 임의성이 인정되니까 309조가 아니라 309조는 고문 등 임의성이 없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죠. 위법하게 수집된 무슨 위법이요? 고지하라는 절차 규정에 위반했다 해서 위승법칙을 적용해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또 꿈뻑하시는 분 있기 때문에 첫 시간, 둘째 시간 좀 진도가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팁이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는 증거 능력의 배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배제하는 법리가 현행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등 임의성 의심스러운 데는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뭐가 있죠? 자백 배제 법칙이 있죠. 309조. 그리고 2007년도에 도입이 된 308조의 2. 조법안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위수성 법칙. 그 다음에 전문 법칙은 원칙적으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전문 법칙. 이것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법리입니다.
자백이 아닌 경우, 자백 외의 진술 증거도 있을 수 있겠죠? 자백 외의 진술인 경우는 우리 법은 별도로 317조에서 자백 외의, 특히 목격자와 같은 참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을 때에도 317조 1항 등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목격자나 참고인을 고문가해가지고 보지도 않는 사실을 봤다고 지금 정권에서는 그렇게도 하지만 뭐 우모 사건이라든지 유성우 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 있지만 판례도 거의 없어요. 범죄 사실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인하는 진술이 고문이나 진술 거부권 불거지나 이런데 지금 이 92년도 사건은 임의성 인정된다고 하니까 일단 309조가 적용돼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즉 진술 거부권을 피의자 신문 전에 미리 명시적으로 고지하라는 그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배제 법리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양자의 차이는 없어요. 위증이나 자백배제법 중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절대적 증거능력 제한법리라고 하죠. 따라서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고문에 의한 자백이거나 동영장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동의 대상도 될 수 없고 탄핵 증거로도 법정에 사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절대적 일반적 제한법리인데 반해서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신용성이 약하니까 증거능력 인정될 수 없다는 전문법칙은 상대적 증거능력 제한법리로 증거동의가 있거나 증거동의 대상이 되고 또는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자의 진술의 증명하는 걸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법리와 전문법칙은 다른 차원의 제한법리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찰 수사 서류요. 검사가 증거 신청하면은 여러분한테 보여줄 겁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근데 여러분이 변호인 증거로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즉 반대 신문권 행사하지 않겠다. 포기하면은 뭐 거칠 필요 없이 예외 요건이 성립의 진정이나 특신 상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돼 가지고 피신 조서는 증거 서류니까 낭독 방식에 의해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는 항상 증거 동의가 있으면은 311조 이하의 예외 요건 조사할 필요가 없는 제도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동그라미 2번도 여러분 지금 사례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부산 사건과 다른 게 뭐죠? 네, 일단 고지는 했어요.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지만은 그 답변 기재 방식, 즉 무피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조서 등의 흔적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잡필 형태로. 근데 무피권은 고지했지만 이러한 규정에 위반해서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그 배제 근거를 우리 최근에 팔리는 동그라미 2번에 손가락 표시 둘째줄 것 등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피의자의 기명 날인 등이 있지 않은 사형 피신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12조 3항은 전부법칙 예외 규정이죠. 전제 요건인 적법한 절차 방식에 위반된 조서로서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흥결한 것으로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위수증도 아니고 부산사건과 달리 자백배제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뭐죠? 동의가 있으면은 증거로서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판례입니다. 손가락 표시 보세요. 위수증 또는 자백배제 법칙이 아닌 전문법칙에서 그 배제 근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변호인 제도 선정사유 33조 여러분 사례 형태로는 주문이 주어지죠. 일단 국선 변호인의 선정사유는 33조에서 1항, 2항, 3항 1항이 필요 국선이라고 해요.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의미. 피고인만을 전제로 합니다. 피고인이 1호부터 해가지고 6호까지 구속돼 있거나 70세 이상 심신장애자라든지 또 6호가 제일 중요한 거죠. 단기 몇 년 이상? 예, 아주 중범죄죠. 뭐 강도나 강간이나 이런 경우는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 2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청구가 있을 때만 붙여주면 좋겠다 해서 청구 국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항은 보면은 2007년도에 신설이 된 건데 법원이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유리하다 생각할 때는 법원이 재량적으로 붙여주는 게 재량 국선인데 여기서 이건 알아두세요. 지금 변호인 제도 중에서도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확장 운영하는데 지금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국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청구국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요 재량 규정인 33조 3항을 대폭 확대 준용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량 국선에 의해서 국선을 붙여줘서 변호인 제도의 실질을 기하는 게 지금 판례의 흐름이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면 나머지들 보세요. 양가로 1번 일단은 뭐 따로 안 할게요. 이 부분은 평가로 2번만 볼게요. 최근 판례니까 피고인이 70세 이상 고령자면은 당연히 붙여줘야 됩니다. 필요국선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그자가 변호사 자격, 이 나이 먹은 변호사가 뭐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저질렀어요. 근데 자기가 변호사니까는 그냥 없이 진행을 했는데 이때는 1호에 해당되니까 반드시 국선을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구국선, 청구가 있을 때만이고 다음 페이지 넷째 줄 보세요. 국선 변호의 실질을 위해서 위 사유에 대한 볼트제 소명을 엄격히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동그라미 1번 빈곤 등 이유로 청구가 있음에도 아무런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 같은 맥락의 판례들입니다. 특히 동그라미 3번은 4급 지체장애인으로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로 첨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다 정상적인 판례죠. 근데 상번 보세요. 거기 별표했어요. 재량국선. 조문 읽어볼게요.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그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하에서 선정토록 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1번 2급 시각장애인, 동그라미 2번 3급 청각장애인은 33조 1항의 필요국선 사유는 아닙니다. 용자인 동시에 아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둘째 줄 밑줄 쳐놨죠? 33조 3항 규정을 밑줄 준용, 동그라미 2번도 둘째 줄 준용해서 국선을 선정해 줘야 된다는 바람직한 판례 등을 실어놓은 겁니다. 네, 넘어가도 돼요. 네, 16페이지 2번 이거는 시간상 약하고 넘어가고요. 17페이지 중간에 3번 표시하세요. 사시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3번 보세요. 국선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 사유 없이 항소 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항소법은 옛날에는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항소 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기각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그 국선 변호인에게 자료를 다시 송달등해서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항소 기간을 진행하도록 해자 해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 국선 변호인의 실질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압 결정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쭉 내려와서 양가로 2번의 셋째 줄 보세요.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 선정을 취소하고 새 국선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 통지를 함으로써 새 국선으로 하여금 통지받은 때로부터 법정기간 360조 3 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다음 페이지 넷째 줄 보세요. 해설. 종래에는 국선변이 피고인의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았어요. 법정 기간 내에 내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은 기각해서는 안 되고 국선을 새로 교체해서 그 항소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판시로서 종래 일괄해서 귀책 사유를 묻지 않고 기각 결정했던 종래 판례가 변경되었던 겁니다. 4번에서는 목차만 봐도 돼요. 양가라 1번 국선 선정의 위법이 병합 사건에도 당연히 미치도록 하는 게 유리하겠죠. 피고인 측면에서. 따라서 병합 사건에도 원칙적으로 미치는 거로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양가라 2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페이지 다섯째 줄 19번이요. 19페이지 피고인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동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시 내용인데 여기서 판례에서 아주 자세하게 전합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권은 충분한 방점 치세요. 변호인이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둘째 줄 끝에 보리 그 국가의무에는 국선이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되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밑줄 안 쳐도 됐죠? 읽어만 볼게요.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서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이해가 상반되는 것으로 봐야겠죠. 나머지 밑줄은 안 봐도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단락에 손가락 표시 보세요. 피고인들의 이해가 상반된다고 판례가 존재한 겁니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1이 팔꿈치로 폭행상해를 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 끝머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맞받아치고 한 것들이에요. 그죠? 동일한 국선이 선정되면 이쪽에 유리한 변론은 저쪽한테 불리하겠죠. 여기서 동일 국선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의 판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접견교통 조금 더 하실게요. 침해에 대한 구제 뒷페이지 넘겨보면은 20페이지 밑에서 8째 줄 13번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이것도 여러분 사례로서 10점짜리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한번 나온 바도 있죠. 똑같은 불복 방법이 있어요. 또는 구제 방법. 변호인의 제 권한 등이 침해된 경우 어떤 불복 내지 구제 방법 등이 있느냐. 변호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구제 방법 내지는 불복 방법은 기회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세요. 일단은 이건 일반적인 거죠. 변호인이 어떤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겠죠. 배제 근거가 위수중이냐 또는 자별배제 법칙이냐 또는 전문 법칙의 예외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봤던 준한 거로 다툴 수는 없는지 이게 침해 시 구제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변호인이 가진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접견교통권이죠. 피의자 피고인과 두 번째가 변호인의 어떤 피의자 신문 과정에 참여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된 경우 이때에도 구제 방법을 광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똑같아요. 접견교통권은 어떤 게 침해된 경우죠? 말로만 할게요. 접견 신청을 했는데 거부청을 받는다든지 또 접견 지연이요. 아침부터 신청을 했는데 해가 떨어지도록 꼭 먹은 소식이면 그죠? 부작위를 계속하면은 이 경우도 침해고 또 교도관리가 입회해가지고 대화 내용을 녹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침해에 해당되고 이럴 때에는 변호인 등은 법정에서 침해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 배제된다 주장할 수 있고 또 참여권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권이 지배된 경우도 참여권 침해된 상태에서 좀 이따 판례 나와요.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데 배제 근거를 최근 판례는 근거까지 배제 근거까지 친절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거. 아까 진술거부권은 고지했지만 답변 여부가 자bil 형태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312조 3항에 조소가 적법한 절차 방식이 위반된 것으로 봤죠. 전문법칙 예외. 그래서 동의 소지가 되지만 상당한 사유 없이 침해된 상태 증거들이 수집된 그런 피신 조서는 전문법칙과 위수중 두 가지에서 배제 근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숙지 아니면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볼게요. 우리 법 417조는 416조에도 준항고가 있는데 416조의 준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수사기관이에요. 검사나 사경에 일정한 한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구금, 압수물, 환부, 그 다음에 참여권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참여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된 경우 이 네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고에 준해서 다투는 그런 것을 우리 법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가 서초동이라고 합시다. 서초경찰서에서 접견 신청을 변호인이 했는데 부당하게 제한받았어요. 이때는 서초경찰서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다가 그 접견교통이 위법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 해서 취소 변경을 구하는 제도가 준한 겁니다. 예컨대 또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이 있다는 걸 연락을 받은 변호인이 참여를 하려고 했더니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죠? 또는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진술거부권을 변호인이 종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난 경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쫓겨난 경우죠. 이때에는 그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참여권이 부당하게 위법하게 침해되고 있으니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준항고고 통상의 우리 재판에 대한 불법 방법은 통상 상급법원에 다투는 거죠. 상급법원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과기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에 즉각적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게 준항고라는 점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19페이지
밑에서 7째 줄 침해, 적용교통의 일반적 침해, 접견 신청을 했는데 거부청을 받은 경우 불허처분이요. 그것이 없더라도 접견이 부당하게 지연이 있을 때 셋째 줄 볼드체로 되어 있죠.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불허처분과 동일시해서 침해라고 보고 그 외에 비밀이 침해됐다든지 4번 구금장소 임의적 변경, 서신검열, 횟수 제한, 재적용 거부 등 구제 방법이 바로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다는 거. 법원의 침해의 경우입니다. 법원의 침해. 그러나 수사기관의 침해의 경우는 준항고 417조. 저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나머지 동그라미 3번, 4번은 여기처럼 목참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언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생략 13번 보세요. 변호인의 참여권이 정당한 사유에 침해된 경우 이 참여권의 제한 사유인 정당한 사유는 여러분이 외워야겠죠. 첫째 줄 끝머리 밑줄 한 줄은 외우세요.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판례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넷째 줄입니다.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에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은 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제한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 표시 보세요. 변호인에게 퇴거 처분을 행한 행위는 참여권을 침해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항고로 다투는 것은 적법하고 특히 21페이지 불법 방법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대상 판례입니다. 증거능력 부정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즉 참여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검사 또는 사경 피신조서는 셋째 줄 증거능력 배제 법리 중 두 가지에서 구하고 있죠. 312조 전문법칙 예외 규정인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 방식에 위반되고 엔드 요건입니다. 또 308조의 위승법칙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시판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배제하는데 아까 진술거부권은 고지했지만 답변 여부가 답변 용도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312조에서만 그 근거를 구했으니까 동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위순까지도 엔드 요건으로 배제 근거를 구하기 때문에 동의 대상이 될지는 지금 학회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14번까지 하고 싶게요. 법원의 증거 개시 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법 방법 네, C자 케이스로 표시해 주세요. 케이스로 또 나올 수 있는 땡점입니다. 5점 배점이 적당한데 다른 시험에서 10점으로 나왔어요. 네, 2007년도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게 여러분이 민사정법에서 공부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즉 증거 개시 제도가 획기적인 결단에 의해서 도입이 됐는데 증거 개시는 기소가 된 후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니까 공소 제기 전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법의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기소가 된 다음에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이 주체입니다. 증거 개시 청구권에 신청권에 누가 보관하는 검사가 법원에 아직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일정한 263에 보면 1, 2, 3, 4가 있죠. 증거를 신청한 서류 등 일정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 등을 해달라는 제도가 디스커버리.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공개해가지고 무기 대등하에 공격 방어를 하자는 실질적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순수한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의 한 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검사가 보관하니까 누가 피고인 변호인이 검사한테 신청하겠죠. 근데 검사가 쉽게 열람 등사 허용할까요? 여러 가지 우리 법에는 또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를 두고 있어요.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공범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 등 사유를 소명해서 검사가 거부한 경우는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 법은 266조의 4에서 법원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법원에게 신청을 해가지고 검사가 거부하고 있으니까 증거 개시 결정이라는 재판을 해달라. 따라서 법원에게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검사에게 이쪽 피고인 변호인 측에 손을 들어줘가지고 증거 개시하도록 재판을 할 수가 있죠. 증거 개시 결정 이것도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렇죠? 법원이 이러한 검사 왜 거부하냐? 개시하라. 이 결정에 대해서 이것도 법원의 결정이니까 특히 검사가 불복할 수는 없는지 무슨 방법으로 항고 등으로 검사는 이런 식으로 다투겠죠. 그 제출하지 않는 서면 등 그 공개했다가는 국가안보라든지 이거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심판해달라 해서 항고노으로 다툴 수 없는지 문제가 되는데, 아까 제가 외우라는 거 403조의 1항에서 두 번째가 뭐죠? 법원에 관할 그리고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의 성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법에 명문 규정도 없죠. 즉시항고 따라서 항고 등으로는 다툴 수 없고 검사는 불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법무부 해설지에 보면은 불복 허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불복 허용설이 검찰 측을 주장이 되지만 불복 불허설 쪽 만일에 10점짜리 배점이 나오면은 불복 허용설도 있지만은 불복 불허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403조 이걸 인용하면서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특히 증거 개시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에는 법원의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는 더 이상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례와 동설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될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시간 좀 길어졌습니다.